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월 3일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 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 예비후보 4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라면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전과자라고 무조건 다 나쁘다고 봐야 되나 아니죠? 네. 전과자도 개과천선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잘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개과천선했는지, 새로운 사람이 됐는지.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검증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선출직 어떤 것도 문제지만 특히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수장 아닙니까? 네.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교육수장인데 그런 것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없고 언론도 별 관심이 없고 또 국민들도 누가 나온지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정말 깜깜이 선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문제란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도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뭔가 좀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보들 공약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3 전원에게 현금 100만 원 주겠다. 수학 여행비를 전액 지원하겠다. 이런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이 100년 대계라는 교육 정책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공약들 좀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심성 공약이 많은데요. 이 교육감 선거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보통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재보궐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정말 묻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공약들을 더 갖고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교육의 본질에 좀 충실한 공약들, 예컨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 AI 시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공약, 사회 진출 지원금을 준다, 대중교통 지원을 하겠다, 교복과 학용품비를 주겠다, 체험학습비를 주겠다 이런 어떤 복지성 공약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선심성 공약이 가능한 근본적 이유는 교육 교부금 때문입니다. 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세에서 이 자동 배정받는 교육 교부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청에 돈이 넘쳐나는 이런 상황. 이대로 둬도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 않죠. 네. 이런 얘기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지적된 얘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고정돼 있어 그렇습니다. 내국세 20.79%하고 또 교육세 일부를 지방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학생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좀 돈이 넘칠 텐데 우리나라 세수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요즘 두 회사, 반도체 회사들 돈이 엄청 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도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고정된 액수가 지원이 되니까 학생은 줄어드는 데다가 돈이 넘쳐납니다. 제가 어느 지역 학교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연말이 되면 옷부터 신발, 가방까지 일체를 명품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네. 아무 문제 없는 데도 쓰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낭비가 심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건 법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국회의원님들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서 뭘 바꿔야 돼요. 돈을 무조건 줄이라가 아니고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 초중고만이 아니라 대학에도 이런 교부금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지적은 참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걸 다시 지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임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정택, 광노현, 조희연까지 이 직선제 도입 이후에 수많은 교육감들이 중도에 낙마를 하게 됐는데요. 이 교육 수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 이 흑역사, 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던 사례들이 있었고
좀 교육감 선거는 이제 정당과 무관하게 단일화 기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난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단일화 룰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각각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당 공천의 경우는 경선을 할 때 당원과 일반 여론을 뭐 5대 5든 이렇게 섞잖아요. 근데 이 교육감 선거는 이제 정당과 무관해야 되기 때문에 당원에 해당하는 것이 선거인단인데 그 선거인단을 보통 이제 3,000원이나 5,000원 정도 내고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단과 일반 여론인데 그 과정에서 뭐 그 선거인단 가입 그런 어떤 링크를 보내는 과정에서 당비 대납과 비슷한 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걸로 고발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참 흑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이제 서울교육감, 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비슷한 그런 잡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비용과 부작용에도 2007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했던 가장 큰 명분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도입 취지가 현재 지금 달성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이 도입 취지는 달성이 되고 있겠죠.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렵지만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보면 매번 그랬지만 사실상 어떤 보수 진보 이른바 진보 보수라는 그런 성향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보수 진영, 진보 진영에서 뭐 단일화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처럼 정치권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게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줄투표를 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교육감 후보는 1, 2, 3번 따로 보일 때 계속 똑같은 1, 2, 3, 4, 5번 하지 않고 1, 2, 3, 4, 5 했다가 2, 3, 4, 5, 1 또 뭐 3, 4, 5, 1, 2 이렇게 교호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누군지 알고 찍는 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영 대결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적 중립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대안을 찾긴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건 사실입니다. 이게. 네, 조금 전에 대변인님이 아무래도 정당 공천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축적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경선에 물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단일화 기구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적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교육감도 정당 공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교육감 직선제를 교육계가 어렵게 얻어낸 그런 성과이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 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의 상당 부분이 교육자치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는 보면은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좀 서로 견제하면서 좀 소모적인 그런 경향이 없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가 이제 가동되었잖아요. 그때 러닝메이트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실시하기에는 조금 좀 빠르다라는 중론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다음번 선거 때는 좀 바뀔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 가치는 지켜져야 하지만은 지금 이 정당 공천이 아니라고 해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비정상적인 정치화가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한동훈 전 대표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소환 조사 한 번 없다가 이 지방선거 출마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출국 금지를 한 건데 이 시점이 좀 미묘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봐서는 지금 현재 봐서는 어떤 뭐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망신 주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를 망신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제 그 종합특검 얘기 들어보면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고발하면 무조건 이제 우리는 이제 입건이 되게 돼 있죠. 뭐 그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건이 아니고 굳이 출국 금지를 해야 했을까? 이런 좀 의문은 있어요. 아니 그 누구나 다 출국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선거를 할 앞둔 사람이 출국을 왜 할까? 그리고 출국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글쎄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좀 의아하다. 통상적인 조치라고 얘기하는데 통상적인 조치를 했으면 고발이 되면 피고발인을 그냥 입건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다고 출국 금지까지 나간 것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네, 특검은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에 어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권에서는 특검이 여야 정치인을 좀 다르게 대하고 있다, 온도차가 있다 이런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관영 지사를 특검이 봐주기 한 거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했던 것이 12.3 계엄 당시에 전북도청과 공공기관을 폐쇄했다. 네. 그것으로 내란 동조를 끌고 간 거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간극이 좀 있잖아요. 누가 봐도 뭐 김관영 지사가 내란에 동조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행안부에 아마 지침이 있었던 것 같고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조치이기는 하지만은 그걸로 내란 동조를 갖고 가는 거는 좀 무리하지 않은가라는 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이번 특검의 판단에.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70일을 넘겼지만 이 가시적 성과 없이 각종 논란만 끊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포토라인에 서서 누가 지금 소환 조사를 받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는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빌드업 과정이어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을 뵙고 왔는데요. 우리 권창영 특검. 이제 특검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한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2차 특검 관계자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만한 언행으로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2차 특검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를 보면 무슨 아까 좀 그 특검 보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빌드업 과정이라고요?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지금 특검이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현재까지 성과도 없고 앞으로도 성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수사했잖아요. 네. 갖고 뭐 어지간한 사람들 다 좀 재판에 넘겨서 재판 받고 있고 선고가 나온 사람들은 또 많이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없는데 억지 특검을 만든 거예요. 종합특검 이름도 참 우습잖아요. 종합특검이라는 게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을 딱 집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검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종합특검이라니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두루두루 수사해서 혐의를 만들어내라는 그 말이 지금 빌드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그만큼 할 일이 없고 이건 앞으로 뭐 3년을 해야 한다? 글쎄 국민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려고 하는 건지 이분들도 참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함부로 이렇게 편향된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정치적 그 어떤 편향성 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SNS에 특검 임명장과 진술조서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대변인, 이런 논란이 이렇게 되풀이되게 한다면 이 특검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아무래도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두 사안 모두 이 2차 특검, 자녀 사건들을 다루는 2차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권영빈 특검보의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 또 방용철 전 부회장, 상당한 네. 부회장의 사건을 맡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고 결국은 이제 교체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변호사 출신의 특별수사관은
특히 그 임명장을 소셜 미디어 스레드에다가 올리면서 이렇게 특검에서 활동을 하면 형사 사건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자기 홍보를 하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삼은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이런 류의 사례들이 어떤 2차 특검의 정당성을 좀 갉아먹는 좀 그런 좀 부작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이 3대 특검의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2차 특검. 수십억 원의 예산에 100여 명의 메머드급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물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이 비용, 인력, 행정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이런 게 또 상설화된다고 하면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대 특검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금 재판에 넘기고 있고 거기다 좀 기소 유지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3대 특검이 다 수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 또 뭘 하겠다는 겁니까? 비유를 들자면 엄청난 그물로 다 훑었는데 또 거기서 나중에 뭐 남은 잔챙이를 뭐 잡겠다? 이런 얘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 일을 만들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뭐 3년까지 하겠다는데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3대 특검에서 뭐 미진했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 특검에 의해서 어떤 수사기간을 연장했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이름도 우스운 종합특검이라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1차 시한이 25일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마무리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다. 국민에게도 그게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